반갑습니다. 굿잡 하지영입니다. 보건 3회차 1과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상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묻는데요. 이거 딱 봐서 3번인지 구조한지 알면 좋고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즉시성이란 질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내담자에 맞게 생각을 해서 최적화된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즉시성이라는 것은 질문에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피드백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거 시작하면은 그렇죠. 더 듣기 싫죠. 이거는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얘기칠 그 뒤에 부정적으로 첨언하는 분위기로서 1, 2 정도 준다입니다. 세 번째, 상담을 진행하면서 시간, 내담자의 행동 및 절차상의 제한, 목표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을 우리는 상담의 구조화라고 했고, 이런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일어나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상담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오류를 모두 고르시오인데요. 인지적 오류, 우리 인지치료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현상이었습니다. 인지적 오류와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를 일단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지 오류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 해당하는 문제부터 보고 인지적 명확성과 인지 오류를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인지적 오류, 인지 오류는요, 자동적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인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흑백 논리 맞고 자극 일반화는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맞아서 답은 니은, 리을, 미음 해서 4번입니다. 자, 흑백 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아니면 도다, 양자 택일적 사고를 의미함으로써 100점 아니면 실패다. 60점 맞고 70점 맞고 합격해도 이미 자존심이 상하고 100점 아니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점 맞은 것이 중요해지면 미친 거라는 거죠. 정상 아닙니다. 실은 61점으로 합격할 때 100점 맞은 기쁨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리 경험에 대한 사고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시면 더 강추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미친 것, 임의적인 추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는 거죠. 어떤 절차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연락이 안 돼, 회의 중인지 뭐 아니면 전화기를 안 가지고 갔나 이런 다양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이 앞전에 어떤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피하는구나 라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극단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는 임의적 추론, 미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선택적 추상화가 나오는데요. 선택적 추상화는 좋은 것은 다 걸러버리고 채 부정적인 것만 아니면은 극단적인 몇 가지로 모든 경험을 남게 되니까 이것 또한 미친 종류의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개인화라든지 긍정 격하라든지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지 오류, 인지 치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지적 명확성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명확성은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쳤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샀다가 이성적으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다시 이성적으로 해보니까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환불하러 가는 것처럼 정보나 어떤 사건이나 다른 것들이 생겨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제정신으로 갈 수 있을 때는 우리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는 상담 시작할 때 확인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고 또 굳이 상담과 연결한다면 REBT 상담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인지 오류는 인지 치료, 인지 상담이랑 연결된 부분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거 기스버스와 무어의 그렇죠. 상담 기법을 묻는 거구나 라는 것.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 사용하는 상담 기법 무엇이냐라고 봤더니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입니다. 삭제, 불인, 불동, 제어라고 해서 전이된 오류 중 우리는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 전이된 오류 중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전이된 오류 중에서 정한론 해서 이거 잘못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보니까 정보의 오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계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있네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 해서 예불어이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전이된 오류이고요. 더 세부적으로는 정보의 오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삭제, 이야기 삭제, 불임, 불동, 제어. 전이된 오류, 정보의 오류라는 것 한 세트로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 중 하나입니다. 4번입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을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명료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 명, 문 해서 진짜 명문이 되기 위해서 다 내용을 합친 상담가, 이론가 누구죠? 그렇죠. 크라이티스 크리츠입니다. 우리 보기에서도요. 크리츠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크라이티스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동일 인물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진짜 명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다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4단계 진, 명을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마지막에 해결 이렇게 써 있고 보기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내는 문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진단, 명료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해결로 나오니까 같은 말이다 라는 것. 정말 다 합치니까 같은 것도 여러 개 버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크리츠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경우인가? 이거 다 앞에 보다가 이런 말 많이 보셨죠? 특히 대화하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대화하는 양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상사가 그러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그 상사 정확하네 이렇게 반응하면 끝장이고요.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면에서 그런지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나만의 오해였는지 그리고 내가 전체로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접근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내 상사가 그런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그러면은 뭐가 없는데 삭제됐구만 하고 답을 잘 고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입니다. 백의 인지행동 상담에서 인지치료, 백이 인지치료이죠. 그래서 인지행동 상담에서 사용하는 주된 상담 기법이 아닌 것 나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반응적 기법입니다. 다른 거 3가지 아는 것 보다가요. 여러분 미쳤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마침 2번인가 3번에서 인지치료, 인지오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미친 사람한테 반응할 수 있으면요. 같이 미친 거예요. 그쵸? 미친 사람한테 반응하면 안 되고 어떻게? 치료,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치료해야 한다입니다. 반응하면 같이 미친 거입니다. 7번입니다. 직업상담의 인지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나왔는데요. 자, 아동기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은 백발백중? 그렇죠.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죠 할 때 여러분이 먼저 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요? 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상담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5세 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또 그때의 경험이 대부분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 저장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기 나오면은 프로이드와만 연결시키면 된다 해서 틀린 답 확인했고요. 8번입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일련의 관계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다 필요 없네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은 변별 한 개씩 떼어내서 명료화된, 구체화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바로 변별 진단이라고 하고, 이 변별 진단이 잘 되어야지만 특성 요인, 변별해서 특성이 무엇인지, 요인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강조드리면서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수포가 제시한 평가의 종류 중 오늘 평가, 수포가 제시한 것은 표조조입니다. 아니, 표조조는 죄송합니다. 표조조는 그렇죠. 흥미 검사 방법이고요. 수포가 제시한 표조조는 흥미 검사 방법이고, 평가는 문개언이라고 해서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로 나누죠. 뒤에 읽어보지 않아도 수포가 제시한 평가는 여기에서 문제평가밖에 없고, 또 이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어려움 나오면 그쵸, 그 어려움이 어떤 문제일까 해서 문제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당연히 인지적 명확성과 상관없이도 동일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확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명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친 거가 되겠네요. 이래나 저래나 제목과 상관없이 1번 보면 아닌 줄 금방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수포가 제시한 발달적 직업 상담. 여러분, 수포 또 몰라도 문제 나오면은 문심자, 현태희, 그리고 문심자, 현태희처럼 수포 말고 특성 요인 나오면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상담의 단계를 문장으로 제가 말하는 용어로 외우시면은 몇 문제는 거저먹게 할 수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다 말해볼까요? 문신자, 현태희,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신자, 현태희, 분종진, 예상추, 간짐, 목계평, 부처의 탐전행.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제일 쉬운 REBT의 A, B, C, D, E, F 이론. 여러분 상담의 단계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 순서대로 쓰시면 다 답이다. 하지영이 확실하게 추천합니다. 12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실현화 경향성 나오는데요. 실현화 경향성은 이미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인간중심 상담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과 해당하는 거 보기에서 찾을 때도 실현화 경향성 나오면 딱 골라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실현화 경향성이 그럼 도대체 뭔데? 그렇죠. 인간 중심에서 상향 의지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모든 것을 그렇죠. 나아간다. 높은 목표를 지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과도 연결된 개념입니다.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발달은 촉진하고 지지하고요. 성숙, 발달해지는 거죠.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주고요. 동물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동물, 식물 모두가 다 유기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가정은 힘들지만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성장하고 나면 그렇죠. 기쁨이 도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시적 상담이 그렇죠. 인간중심 상담이죠. 인간중심 상담을 원칙으로 자아와 일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왜곡의 초점을 맞춘 것 자체가, 이거 몰라도요. 비지시적 상담 자체가 인간중심, 내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그래서 제목 첫 마디만 보고 답을 맞추는 것도 시간의 절약상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4번입니다.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 직업 정보 기능 정제동 아닌 것이 답이겠네요. 정보, 재조정, 정제동에서 마지막 동기화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결정화 이런 것은 없었다입니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을 묻는 것입니다. 장점이 아닌 것 하는데요. 사이버, 그렇죠. 인터넷으로 상담, 질의응답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사이버 직업 상담이라고 하고, 자, 한번 장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죠. 그냥 나의 문제점만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달되는 그 내용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니까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발적인 참여. 내담자가 먼저 그렇죠. 나의 문제점을 적어서 보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면 상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맞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 자기가 해결하려고 시작했으니까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도 당연히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정보가 제한되며, 그렇죠. 제한하고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장점이 이미 나왔고, 상담의 저항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것도 그렇죠. 장점이죠. 상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쉽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질문해놓고서는 좀 자기랑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면 로그아웃하고 나가버린다라든지, 이미 적어 나온 것을 복붙해서 다른 상담한테 가버린다라든지, 쉽게 해결하면 안 되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상담 자체가 마무리되어도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가정했을 때 중간에 쉽게 마무리돼 버리면은 이것은 단점이라는 것. 사이버 직업 상담과 전화 상담이 그래서 불안정한 상담 중에 하나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툴버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의 요소로 옳은 것 묻는데요. 집단 직업 상담,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툴버트가 봤더니 이렇게 집단 직업 상담할 때는 모임의 횟수가 최소화되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늘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1회차, 2회차, 3회차 특강합니다 해놓고서는 특강이라고 해놓고서는 30회 여러분 이게 특강입니까? 그리고 한 번 듣고 싶어도 30번 시간을 못 내겠다 싶어서 시작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임의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두 번째, 집단의 구성은 그렇죠. 6명에서 한 8명 정도이고 특히 10명이 넘어갈 때에는 상담사를 한 명 더 두어서 진행의 원활함을 도울 수 있다가 툴버트가 말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정. 집단 상담의 과정은 5가지 유형. 맞습니다. 뭐였죠? 네, 여기 나옵니다. 자기 개방, 상호작용, 그리고 정보의 검토, 직업적 정보의 검토, 의사 결정입니다. 제가 또 먼저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지?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자상계직의라고 해서 자기 개방, 우리 집단 상담할 때 처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서 온 하지영입니다. 직업 상담 강의를 하고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소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방이 첫 번째 일어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 직업 집단 상담 하러 왔잖아요. 또 아니라면은 여러분 내가 자기소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들이 하는 자기소개가 잘 들려요. 그래서 상호작용, 저 사람은 저기에서 왔구나. 저런 문제로 여기 참여하게 되었구나.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맞을 것 같아. 하면서 그렇죠. 내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직업 상담하러 와서 나의 개인적인 직업 정보를 검토하는 본론적인 시간이 있을 것이고 직업적인 정보들을 또 나누거나 나에 맞는 직업적인 정보를 탐색하거나 트렌드에 맞는 요즘 잘 나가는 직업들이 뭔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죠. 자상계직의 해서 마지막에 늘 의사결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자상계직의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 5단계라는 것도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17번입니다.
앨리스 REBT 상담, 합리적인 정서 치료의 정신 건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요, 앨리스가 5가지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는 깊게 느끼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가 맞는 기준이고요. 사회적인 관심은 그렇죠. 이거보다가 타인에게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관용은 여러분 편협한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고 관용은 실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부처님 생각하시면서 참잖아요. 비난하고 싶죠. 우리가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나는 관대하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몰입은요, 독립적인데 자신의 삶에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앨리스가 정의해 놓은 것이 중요하고요. 마침 시험에는 이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지만 항상 답 필요 없고 과학적 사고가 맞는 답, 틀린 답으로 나오니까 과학적 사고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 사고로 잘 매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주의 상담에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허구적 최종 목적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허구적 최종 목적론 나오면 아들러 잘 매칭하셔야 되고요. 허구래요. 진짜가 아니래요. 최종 목적은 허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허구에 있을까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만 원 벌고 싶다가 나의 목표였는데, 아니 100만 원 벌고 싶다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100만 원 모으는 것을 나의 쌈짓돈 목표였는데 내 비자금이 90만 원쯤 되니까 10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을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표가 2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 가까워지니까 또 그것이 목표가 완성인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과 가까이 가면 내가 점점 발전되면 내 목표는 다시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이미 목표가 아니라 더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아들러가 봤더니 그래서 제가 돈으로 얘기했지만 모든 인생 영역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목표는 항상 달성되어질 때쯤 가면 다시 생기고 해서 그렇죠. 허구에 그것을 달성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목표가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상상된 중심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합격하고 싶은 욕구, 목표가 확실할 때 정말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진짜 이것도요,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오프라인에서요.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요, 교수님, 전 진짜 1차만 붙었으면 좋겠어요. 해요. 그리고요, 1차를 합격하잖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차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제 끝, 좀 쉬어야지 하는 사람 없고요. 1차 합격하는 순간에, 제발 동차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차 합격하고 나면은요, 우와, 정말 이제 끝!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정말 취업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취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취업했으니까 이제 끝!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또 어느 순간에 그만둘 시기를 목표로 삼으시면서 뭐만 되면 내가 그만둘 텐데 아니면은 이것보다 뭐 어떤 요건이 더 나은 대로 갈아타고 싶은데 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계속 생기는 것을 제가 10여 년 동안 많이 보고 또 제 자신에게도 수험생 말고 제 친구, 우리 아이, 가족들에게서도 계속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란 것은 맞고 허구나 이상이 현실보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막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작심삼일이 되든지 간에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4번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되죠. 이 위에 계속 좌우된다고 했는데 좌우되고 과거에 의해서 덜 좌우된다라고 해서 답 4번입니다. 허구적, 최적, 목적론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원된 문제에서 처음 봐서 제가 설명을 좀 곁들였습니다. 목표는 항상 상향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목표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시고 사람들은 동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인다라고 마무리하면서 1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 나왔는데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요. 바로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적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적절하게 질문하고 일목만 잘해줘도 나아갈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죠. 그리고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실제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방법도 맞고 저 방법도 맞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3번 실험에 기초한 기납적인 접근 방법 나오면은 그렇죠. 실험하려면은요.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종치고 밥 줬더니 2번 종치고 밥 줬더니 3번 종치고 밥 줬더니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숫자 실험. 그래서 몇 번 해봤더니 어떤 결론? 기납적인 접근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행동주의와 연관되는 것으로 틀린 답 체크했고요.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생애진로 사정은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그렇죠. 처음은 진로 사정, 두 번째는 전형적인 하루, 세 번째는 강점과 장애, 네 번째는 요약입니다. 그 네 단계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전형적인 하루. 몰라도 이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자체가 시간의 흐름이구나 해서 전형적인 하루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은 없지요. 네. 자, 마무리하고요. 직업 심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지능지수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스탠포드 비뇌 검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지능 검사라고 물어보면 비뇌 검사지만요. 지수 이제 그렇죠.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객관화된 절차로서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비뇌 검사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적용하면서부터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배경. 그냥 지능지수 나오면은 스탠포드 비뇌 검사라는 것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드에서요. 해당하는 것 적합한 성격 유형 찾으라라는 것인데요. 다 보지 않아도 사서 은행원 나오면은 꼼꼼한 그렇죠. 바로 간습형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컨설턴트 상담가들, 현실형 기계 조작을 잘하는 농부 아니면 기계 수리공 많이 있죠. 그리고 탐구 이거는 사고하기를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연구가 이런 사람들 나오면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번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CMI네요. 태도, 척도, 그렇죠. 결참, 독성, 타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성, 결참, 참여성, 독립성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항상 독립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독립성은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결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항상 답으로는 외웠지만요. 이게 왜 독립성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을 보시고 문장을 보시고 아니요 했을 때 저 결정성이 맞으면 맞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더 어렵다고요? 이렇게 바른 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그 아니요죠. 자주 바꾸지 않았을 때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 맞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나는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에 문제 별로 쓰지 않겠다. 아니요, 썼어. 썼을 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다가 아니요 했을 때 말이 되네 하면 그 앞에 나오는 결참 독성타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첫 번째, 결정성, 이것을 먼저 잘 보겠다라는 것을 추천. 두 번째, 마침 결정성이 아니라 할 경우 다른 답으로 나올 경우에는 아니요를 대입해서 답을 찾아본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험 문제 보다가요. CMI, 태도, 척도, 결참, 독성, 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 더 상위의 버전 CMI, 진로 성숙도 검사는 크게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CMI는 태능에 가서 검사한다. 라고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번입니다. 스트레스 요인과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바로 4번 딱 나오네요. 생활의 변화는요. 부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거 스트레스지만요. 결혼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딱 이해가 되시죠?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 모두 새 학기가 돼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나쁜 사건 모두에게서 스트레스는 발생한다라고 확인하시면서 25번 넘어왔습니다. 투사적 성격 검사가 아닌 것은인데요. 투사적 검사의 반대는 객관적인 검사이고 객관적인 것은 뭔가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질문식에 자기 보고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 투사적인 것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거나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담자에게 스스로 한번 얘기해보라, 내용을 완성해보라, 느끼는 것을 말해보라 하는 것. 그래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을 바로 투사적인 검사라고 합니다. 자, 투사적인 성격 검사 아닌 것, 우리 MBTI 요즘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가장 표준화된 성격을 16가지 상황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MBTI 성격 검사, 객관적 성격 검사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경력진단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CBI 빌리프에서 이거 뭐와 관련된다 그랬죠? 태도와 신념에 관련된 거지 장애가 무엇인지 태도와 장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나는 그것도 눈에 탁 안 들어오면요.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읽었을 때도 답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스펠링 정말로 따지지 마시고요. 쉽게 찾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D가 나오면요. 그냥 D사이드 생각하시면서요. 이게 디벨롭일 수도 있고 D사이드도 있지만 항상 여기에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D 나왔네. 어디 있죠? 의사결정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경력개발 중에 또 D 나왔네. 이번에는 경력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 의사결정 나오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직업 상황은요. 상황에 맞춰서 정체성이 형성되어야지 그 상황을 잘 넘기겠죠. 항상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순서 바꿔서 나오니까요. 제가 말한 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태도는 뭐라고요? 장애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7번입니다. GATB 적성검사, 가장 대표적인 적성검사 GATB인데요. 하위 검사들 중에서 한 개를 검사했었을 때 둘 이상의 적성이 검출되는 검사가 아닌 것 묻는데 이것은 바로 기구대조검사입니다. 기구대조검사를 했었을 때는요. 형태, 지각 한 가지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나머지는 몰라도 되십니다. 이거 아닌 기구대조검사 한 개만 나오는 거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요. 우리 흥미의 유형, 현탐의 사진관이죠.
홀랜드 모형을 기초로 개발했으면 그리고 나머지도 다 흥미 성격 생활사 검사 해서 직업 선호도 L형 얘기했을 때 성생활은 흥미롭다. S형 말이 안 나옵니다. S형 흥미 검사만 진행한다 라고 했던 것 생각하시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현재의 생활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홀랜드를 생각하셨을 때 현탐의 사중간이지 이런 인내형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 가져가시면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요. 직업 적응 유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은요. 일관성이라고 해서 일관성은 있지도 않지만은 일관성 써놓고 부조화, 수행해야 할 다양한 작업들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이것은 인내입니다. 참고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 행동이 일관되게 하는 것을 일관성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의 개념에는요, 융끈 적반이라고 해서 융통성과 그리고 끈기, 그리고 융끈 적응성, 반응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직업상담의 기법 중 비지시적 상담의 규칙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요. 비지시적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 상담 한 세트 가셔야지 제목에 어떻게 나와도 내용 하나로 다 맞추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할 때요. 제목과 이론가를 무조건 찌찌뽕 잘 매칭시켜서 방을 여러 개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좁은 몇 가지 방의 내용을 다 넣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비지적 상담의 규칙이 아닌 것은요. 우리 여러분 상담자는 사실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몰라도 되겠네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 또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면은 상담 왜 하는 거죠? 그렇죠. 벽 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상담자가 이야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상담자는 궁금하든 적절한 질문이든 해주면서 내담자 자기 인식을 도와주던지 아니면 의사 결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벙어리도 아니고 절대로 아닌 것이 문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땡큐 하고 인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1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직장 내 소음과 온도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당연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요.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회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가부와 모호성 등이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당연히 반응이 감소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역유자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너무 많아지면은 효율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다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3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내담자의 직무 능력을 언어 능력과 동작성 능력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검사는 바로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자, 직무 능력을 지능 검사로 본다라는 것. 그래서 6개의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5개가 있고 제가 팁으로 세부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언어성 검사는 기읍, 시옷, 이응 하는 것이 답이고 동작성 검사는 바빠, 모차토라고 해서 모차르트 바빠요. 바빠, 모차토 맞춰보시면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언어, 5개의 동작 실제로 수행해봄으로써 이 사람의 지능, 직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직면, 대놓고 돌직구 날리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가까운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모임에서 여러 명의 집단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 정말 부담스럽죠. 한 집단원에게 다른 집단원들이 지금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이거 병 주고 약 줍니까? 왜 물어봅니까?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내담자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만 그 얼굴 표정이 몹시 굳어 있을 때 지도자, 진행자가 이를 직면하고자 한대요.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지금 기분 나쁘신데요, 뭐. 이거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직면, 돌직구를 날린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는데 뭐 이거는 절대 안 되고요. 비난, 조롱, 비판입니다. 그냥 보이는 그 모습, 외관상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직면,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당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구나.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땡땡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얼굴이 아주 굳어 있고 보이는 것 그대로, 그리고 혹시 목소리가 떨리는데 내면적으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감정은 도와주되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바로 직면기법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읽어보면 이것이 제일 말하기, 그나마 말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3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역할 갈등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 적어내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책임 한계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처음에 직장 갔을 때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저도 시댁에 처음 갔을 때 도대체 자꾸 명절에 갔을 때 새색 씨는 가만히 있어. 그것도 벌써 20년 전의 일이네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욕 더 먹습니다. 여하튼 뭘 해야 할지 몰랐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정말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 냅니까? 내가 역할이 뭔지 몰라서 모호해서 정말 그럴 때도 가만히 있지만 편안하지 않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눈치 지수, 눈치만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역할 갈등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것은 역할 모호성이지 역할 갈등은 아니다. 역할 갈등은 나오는 것처럼 개인 간, 개인 내 송신자 간, 송신자 내가 있는데요.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외의 요구가 다를 때는 그렇죠. 개인 간, 회사 직원과 가족의 요구가 달라. 개인들이 두 명인 거죠.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 그러면은 개인 내 안에서의 문제가 되겠네요.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사장님과 팀장님의 요구가 달라. 사장님과 내가 중간관리자인데 신입사원들의 요구가 달라.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새끼 저 새끼 다 지랄해. 이러면서 제가 그렇죠. 이론 시간에 얘기를 했나? 마음속으로 얘기했나? 이미 마음속의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다 지랄해. 송신자 간 갈등이고요. 한 놈이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가 미쳐버리는 것이 바로 송신자 내 갈등입니다. 35번입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하나의 시험에서 반으로 심리검사나 시험에서 반을 앞뒤로 나누든지 좌우로 나누든지 이 신뢰도와 이 신뢰도 나누어진 것을 도출해서 서로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후 양분법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앞뒤, 홀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고 사후는 없다. 사후는 죽어버렸나? 사후, 살아있을 때도 힘든데 아니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론과 가장 유사한 직무 동기는요. 매슬로우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해본 것은 로우가 매슬로우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만 많이 봤던 것 같네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안전,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가족과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먹고 자고 사는 것이 가능해지면은 그렇죠. 안정적인 가정 환경,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은 학교 가야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싶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면은 자아 존중, 내가 존중받고 싶지 무시당하면 그토록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갔는데 내가 한 일을 회사 상사가 자기 이름을 썼을 때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참아지지만 이런 것이 다 충족되었을 때는 이렇게는 일을 못해 하고 사표를 내거나 위 상사한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자아 존중을 받고 싶고 마지막에 이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 보니까 그렇죠. 존재, 그렇죠. 두 번째 관계, 사랑과 성장, 위의 단계와 관련이 있는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존재, 관계, 성장 이론이 가장 유사한 이론이다. 확인하시면서 3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정서 행동상담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원 중 인간 문제의 근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 당위적 사고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어떤 것을 맞닥뜨렸을 때 비합리적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위적 사고 세 가지가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인데요. 우리가 10명 중에 1명, 우리 카페에서 1명이 합격하면 저는 누가 합격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거기에 속하면 내가 되어야 돼. 벌써 당연히 그 생각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것 하고 싶은 그 첫 번째 기준이 나라는 당연한 생각이 합리적인 전체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상충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로또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사면 내가 되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 상대방은 내게 친절해야 된다라는 나도 모르는 그런 당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예시보다 그건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을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죠. 모두를 사랑할 수 없고 모두가 나를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쟤는 뭐 때문에 나를 미워해? 라고 불쾌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쟤는 나를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 타인은 내게 친절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성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상은 정당하고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나도 모르는 당위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된대요. 근데 세상은 원래요. 세상은 원래 혼잡했다라는 얘기보다가 세상은 지금 나아져 가고 있는 단계이죠. 어떻게 보면 태양 아래 지금이 가장 합리적이고 발달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때 그렇죠. 평민으로 태어나는 확률보다 지금 태어나면 다 평민인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당하고 절차가 맞지 않는 일을 닥쳤을 때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따위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그렇죠. 이게 올바라야 되는데 라는 어떤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 당위적인 사고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먼저 비합리적인 사고를 먼저 올라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문제라서 설명 곁들여 봤고요. 이것은 비합리적 신념은 당위적 사고에서부터 온다라는 것. 그리고 인지 오류는 우리 전 시간에선가 이번 시간에선가 저도 헷갈립니다만 당위적 사고가 아니라 스키마에서부터 온다. 자동적 사고에서 인지 오류가 온다라고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실제로 무엇을 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잰다고 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거나 전문가가 들어가면 내용 타당도, 요거까지만 나눠지면 일반일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해서
내용 타당도가 아니라 앞면 타당도이다 해서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9번입니다. 직업 선택의 문제들 중 비현실적인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바로 1번에서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대요. 그냥 무조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유부단형이죠. 밑에는 보시면요. 적성보다 높은 적성, 현실적으로 안 맞아,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맞나요? 적성보다 높은 직업, 적성보다 낮은 거,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적성 수준에는 맞겠지만 흥미와 일치하지 않아서 또 괴롭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형 1번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의 요구와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하들. 한 명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송신자간 갈등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1 과목과 2 과목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좀 이론을 덧붙여서 설명이 길어졌지만 오랜만에 보는 문제들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들은 것을 상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답만 보십니다. 문제답, 복원에서는 문제답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과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